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격하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너무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고려할 때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라든지 또 관계기관에서 발표하는 각종 지표나 지수들이 굉장히 우울한 그러한 것들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 내에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현상들이 확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아까 우리 송 대표님 말씀대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오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을 때 강풍이 불어올 것이다라는 정도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있다 보니까 이게 강풍이 아니고 태풍의 수준을 넘는 초대형 태풍의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별 가구들이나 혹은 개인별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서만 우리가 시장 상황을 이렇게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밖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살림을 하고 있는 정부라든지 정책 당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또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의 어떤 상황들이 모여질 때 우리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시장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상황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정책 당국의 역할이라는 측면의 제 포인트를,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의 이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차별화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시장의 여러 가지 본격적인 침체 국면. 저도 물론 이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조금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본 뒤에요. 두 번에 현재 시장 안팎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을 결국 개인의 힘으로 또 시장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면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고 너무 상황이 지금 긴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화를 위한 정책 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는 아플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직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금리 인상이 지금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행진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작년 8월 이후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그래서 금리가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우리의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촉발된 이 금리 인상 자체가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위축시키는, 침체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리고 우리 현재의 시장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삼고일저라는 표현으로 제가 한번 장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우리 3고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 부분은 굉장히 퇴보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3고일제의 시장 상황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미 우리가 앞으로 닥쳐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제일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쪽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른바 서민이라고 부르는 쪽에 있어서의 계층들이 굉장히 이 현재 이 3고일저의 충격파를 그대로 아무런 앞에 방파제가 없는 가운데 그대로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도 서민들이고요. 또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못한 대로
향후에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뭐 경기 침체, 성장 자체가 저성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소득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서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고 이럴 때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막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나 이것을 많이 쏟아냈는데 그것의 어떤 목표의 근저에 있는 목표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살림의 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에 사실 정책의 주요 포인트가 또 무게 비중이 두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나 많은 언론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만 이야기하지 금융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의 호기가 아닌가.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에 따른 이익들이 금융기관들이 독식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작년 말에도 이미 여러 가지 성과급 잔치나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로서 소개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금융기관들은 그러면 지금의 어떤 금리 인상 시대에 있어서 금리가 고금리화되는 이런 시대에 굉장히 유쾌한 입장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서민들의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해서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금융권에 있어서도 대출과 관련된 부실화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측면들이 현재 시장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얼마 전이죠. 미국에서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빅스텝을 한국은행에서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금리 상단에 3.25라는 쪽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굉장히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에서 접해 보셨겠지만 11월 달에 한 번 더 인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합니다만 미국이 현재 아마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지금 여기 3.25%에서 빅스텝에 해당되는 0.5%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되는 0.75%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는 1% 포인트까지 인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물가 부분에 대한 억제가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한 억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니까 향후에 있어서 금리 인상 행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러한 국내 상황들이 조기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은행권의 여러 가지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주택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리 인상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택을 사신 분이나 사실 분 모두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위축되는 그런 양상을 빚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아마 단어 자체에서 우리 위축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흔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주간 동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 가격이 지금 심리적인 어떤 그런 충격파로 인해서 약세 기조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 과연 매주 발표하고 있는 그 하락폭만큼 한국부동산에서 조사하는 그만큼 하락을 하고 있느냐 부분은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 부동산 시장, 국내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고 또 서울의 경우에는 7월 달에 한 673건 정도, 그다음 8월 달에도 680건인가요? 한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있고요. 9월 달도 지금 한 달간의 신고 기간이 마감되는 쪽을 생각한다면 이번 달 말에 확정되겠지만 그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한 450건 정도 내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거래량 자체가 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85% 이상 감소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말하면 거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굳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또 주택을 매수할 분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생각해서 주택을 매수할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지금 그 되고 있는 그 기록되고 있는 숫자라는 것은, 거래 숫자라는 것은 결국에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 지금 청약을 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도해야만이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서 우리가 양도세 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처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심리적인 위축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악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금리 인상 이후에 주택 가격이 오히려 폭등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 자체가 단기간에 큰 폭이라는 점이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대단히 크고, 그 부분이 우리 자체 내의 어떤 문제점보다는 외생, 즉 미국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충격파를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주택 가격 하락 본격화를 시키는 하나의 방아쇠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돼서 매수 심리가 하락을 한다면 앞으로 또 하는 기준금리가 현재로서 지금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도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금 유출 등을 염려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거래 절벽, 단순히 거래 감소가 아니라 거래 절벽 혹은 뭐 거래 빙하기, 이런 용어들도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을 통해서 가격 하락이 당분간 실제 거래를 통해서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세라는 부분이 누구도 믿지 않지만 누구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시세 부분이 하락세에 진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데요. 지금 제가 볼 때도 어쨌든 금리 인상으로 우리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대출 금리 인상의 충격파가 정말 실질화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뭐 시중에 5대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볼 때 대출금리 주담보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상단을 시중의 5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 7% 정도 선까지 봤는데, 지금은 8% 이상으로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모 은행에서 지금 발행될 예정인 것으로 보면은 6%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그러한 채권 발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에 이러한 대출 금리의 인상에 따른 주담보의 이 대출 금리는 7%의 상단을 뚫고 8%까지도 충분히 근접하거나 그 이상으로까지도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금리 인상 이 부분이 글로벌 동조화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거의 뭐 쇼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 행진이 지속이 될 거다. 근데 우리가 정말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죠. 전문가들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환경 요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금리 인상 행진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지금 당초에는 내년 초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점점 더 미뤄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물가 안정 부분이 자신들의 목표치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들이 자꾸 나오니까 미국 연준에서 계속적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각오를 한다면은 저는 조금 더 나중에 1, 4분기 정도로, 내년 1, 4분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있어서 대응할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적인 대응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금리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항상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기간 내 급격한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금리 통화 정책들과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충격파를
크게 줄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만 또 자금 유출도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올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올렸을 때 또 다가올 선 다른 부작용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응급 조치로서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응급 조치로 인해서 이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 특히 서민들이나 충분한 자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에 많이 의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느껴질 그러한 충격파는 대단히 크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에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지켜볼 것은요. 서울의 경우에조차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의합니다.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가격의 하락폭 자체가 예전에 하락폭이 진입했던 시절보다 지금 상당히 폭이 커졌습니다. 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면 한 주당 변동폭으로서 0.23이죠. 0.23까지 지금 하락했다는 것은 전국도 그렇고 지금 아마 서울도 0.2이네요. 수도권은 0.28. 이게 한 주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 계산이 뭐 반드시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52주가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하락폭에 주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고 주택 가격이 공식적으로 10% 이상 하락한다는 의미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주당 변동폭이 0.01이 아닌 0.1 이상 진행이 될 때는 그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나 혹은 상승이나 이 폭 자체는 굉장히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약간 부대적인 설명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주 연속 하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낙폭은 10년 만에 최대다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이것은 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사실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전국에 있는 부동산 혹은 아파트나 이런 가격들을 전수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샘플 자체가 지금 많이 늘어서 아마 2만 개에서 3만 개 그리고 나머지 거래가 되지 않는 지역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기존 주택 가격과 시장 동향과 또 부동산 중개업소의 의견 등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의 툴을 가지고 내놓은 의견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반드시 해당되는 지역의 시세와 부합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 자료로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러한 흐름의 물길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참고 자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나치게 굉장히 협소한 그런 생각들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넓게 생각하시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 급감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전년 대비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본다면 서울의 경우에서는 85% 이상 감소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자체가 지금 6월 2006년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통계 작성 이후에 최저치다.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한계점은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가격의 흐름세 자체가 하락이라는 흐름 쪽으로 그다음에 그 폭 자체가 깊어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향후 전망 자체도 밝지 않다는 그런 내용들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자체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문가들 가운데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라는 하락폭에 모든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불과 우리가 작년 말 그러니까 이전 문재인 정부 말미부터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죠?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 왜?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에는 주택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쪽의 후보도 뭐 제일 처음에 250만 원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311만 원가 뭐 그렇게 공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 정부의 경우에서도 윤석열 정부도 당초 선거 과정에서는 250만 원 공급을 약속을 했는데 8월 달에
정부 공급 대책 이야기할 때는 여기다 20만 호를 더 붙였죠. 270만 호를 공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가격의 하락세에 따라 시장의 청약 시장이나 분양 시장 모두 다 어둡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데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기대한 만큼 되지 못하다 보니까 둔촌주공 사례에서 보듯 현재 공급 시장의 상황들은 녹록치 않습니다. 즉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의 진행 속도나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공급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는 공급이 녹록치 않을 때 여전히 과거에 풀지 못했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당연히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거든요. 그런 점들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시장에서 정부가 조금 제가 볼 때는 현재 하락세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발표를 매주 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끄덕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응하는 모습이라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무장관께서는 현재 그 시장 상황은 기존의 부동산 시장 가격 자체가 전 정부 시절에 굉장히 버블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버블 자체가 빠지는 그냥 당연한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도 언론기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급 불균형으로 해서 생겨났던 그런 부분, 그리고 정부의 기존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각종 시장에 뭘 했습니까? 규제를 굉장히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펴왔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수요 부분도 정상적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도록 놔두지 않고 수요 측에서는 투기 수요들이 집중되어 있다 해서 수요를 굉장히 억눌렀고요. 또 공급 부분은 실질적으로 별로 필요성을 처음에는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등한시했던, 그래서 그 정부 말에 왔어야 어떤 그 공급 계획들을 발표하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지금 상황들이 집값 하락세가 되다 보니까 단순한 시장의 수급 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개업소, 지금 휴폐업 많죠, 이사업체, 인테리어 업체, 모든 국내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히는 이사 같은 것을 많이 해야 가전업체들도 많이 살아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시장에 있어서 내수 경기를 많이 끌어내리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나오다시피 가계대출을 부실화시키는 쪽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나. 제가 근거 자료로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즉 자산 자체가 기존의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이런 것을 갚기에 충분치 않은, 즉 대출이 훨씬 기존 자산보다 많은 그런 가구를 우리가 부실화 가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구가 전국에 38만 가구나 되고요. 그 규모 자체가 69조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좀 초창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심화될 때 우리 국내의 일반 가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하우스푸어 문제라든지 지금 이미 벌써 나타나고 있는 역전세 문제라든지 깡통전세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내수 경기에 대한 더욱더 심화된 위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많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뭐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 한 주에 지금 하락폭이 0.22% 어마어마한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뭐로 묶여 있나요?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특정 지역은 뭐로 되어 있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 전 지역은 또 뭐가 됐나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도 묶여 있죠. 이는 2중 3중으로 꽁꽁 묶여 놓고 있고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제도 속에 뭐가 있나요? 실거주 요건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거주해서 살지 않으면은 기존 혜택들을 박탈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대책들로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당면한 문제점 뭐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요약해서 가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많이 되고요. 그럼 국내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이런 충격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 뭐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주택 가격, 주택 시장의 하락세를 좋은 표현으로, 점잖은 표현으로 하면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책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는 수요와 공급 쪽에 맡겨 놓으면 됩니다.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요인들만 집어서 빼내면 되는, 핀셋으로 빼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 상황이 굉장히 거의 중환자 상태로 돌입되어 있을 때는 정부가 보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들여다보는, 때에 따라서는 미음이라도 끓여서 와야 되는, 왜? 살려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지 않냐. 그다음에 정책 당국의 일부 당국자는 뭘 이야기하느냐. 현재는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버블은 뭘 기준으로 이야기하나요? 지금 이 버블이라고 누가 책임 있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무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 상황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교란으로 생긴 건가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단기간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충격파가 더 크죠. 그러면 그 충격파와 고환율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이 나와야 되고, 그 부분이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과 금융은 지금 정부는 이원화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현대 사회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시장은 거의 하나의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했는데요. 제가 또 하나, 제가 좀 여기 방송을 통해서 이게 적절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데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정부, 현재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금 100일이 지난 상황인데, 그 기대감에 비추어 본다면 다소 많이 좀 미흡하거나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책 기조에서 문재인 정부와 분명히 다른 색깔을 띈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차이점을 여러분, 부동산과 다른 부분 저는 잘 모릅니다. 정치적인 거 잘 모릅니다.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을 정책 차이를, 분명한 시장의 기조, 정책 기조의 차이를 체감하고 계시나요? 저는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공급을 당연히 조용하게 진행을 잘 시켜야 되는데, 공급을 할 만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 놓지 않는 가운데 8월 달에 뜬금없이 270만 원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그 뉴스 2, 3일 지난 뒤에 거의 시중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되어버린 거죠. 제가 볼 때는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했던 요약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제가 볼 때 단어로서 요약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삼고일저, 그다음에 수요 심리에 대한 과도한 위축.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그 폭락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지금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하다 보니까 수요 심리는 필요 이상으로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현재 주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현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들 상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위너가 아니냐.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가장 대응하기 좋은,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우선의 현금 자체를 굳이 주택을 사는 것보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보다 시장을 관망하면서 금융기관에 맡겨 놓으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금리로 되돌려주는 그런 어떤 선택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급 전망은 제가 볼 때 대단히 어둡습니다. 제가 공급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문재인 정부 말미에 서울의 경우에서 본다면은 3기 신도시가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데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서는 올해부터 입주 물량, 완전히 완성된 입주 물량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의 입주 물량의 당초 예상대로 한다면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2, 3년 이어질 것을 생각할 때 현재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향후에 있어서 수급 불균형이 분명히, 즉 금리 인상의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한 여파가 만만찮게 새롭게
날 것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종속 변수라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쪽에 있어서는 뭘 했냐면은 가격을 투기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잘못된 어떤 결론으로 보고 그 부분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규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런 부분과 함께 가격 부분들을 갖다 손대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기능과 관련해서 본다면 오히려 거꾸로 갔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공급이나 수요에 의해서 마지막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이러한 공급과 수요 이외에도 주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있는 것들을 쭉 모아봤는데 여기에 보이시죠? 왼쪽에 제가 이 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만들 때 이게 굉장히 2, 3년 전에 만든 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또 뭐 거의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금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능이 만일에 본격화된다면 즉 공급과 수요가 시장의 외부 충격에 대해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면은 외부 충격을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흡수하면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의 체질은 뭐냐?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거죠. 왜? 아까 말한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뭡니까? 대출 규제 있죠, 세금 규제 있죠, 재건축 규제 있죠, 그다음에 청약에 대한 규제 있죠. 굉장히 많은 규제들로 덕지덕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굳이 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는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보다 정상화와 안정화로 가야 된다. 자, 정상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아니 지금 시장 폭락기에도 무슨 규제 지역으로 지금 지정해가 그것을 갖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버블이 풀어주면 버블 아니에요. 지금은 벌써 이미 많이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 기능에서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많은 규제들에서부터 조금 자유롭게 해줌으로써 외부 시장 충격, 금리 등 여러 가지 충격파에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몸에서 자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을 조금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안정화로 가야 된다. 안정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택 가격이 버블이라는 것은 누구도 단정적으로 책임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서민이든 주택을 가지신 분이든 안 가지신 분이든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주택 가격이 안정적으로 즉 변동성이 최소화되는 상태로 있는 것이 굉장히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자기를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생활을 계획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가능한 한 맞추어가면서 가격의 변동폭을 독립 변수가 아닌 종속 변수인 가격의 변동폭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다시 또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정부처럼 가격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걸 고정시켜 놓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이 정상화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화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장의 어떤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수요 심리도 돌아오게 되고 공급 부분에도 그 시장에 맞게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무슨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그걸 풀었죠. 지방의 규제 대상 지역을 풀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아무 효과 없습니다. 왜? 진작에 풀어야 될 부분은 지금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에도 지금 빨리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이 타이밍 자체도 즉 규제 지역을 풀었을 때 시장에 어느 정도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 기회조도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빨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런 걸 한번 써봤습니다. 금융권에 계시는 분은 기분 언짢으실지 모르겠는데 금융권은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쨌든
단기간 내에는 굉장히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대출 이자는 높이고 예금 이자는 빨리 안 따라가면서 예대 마진 많이 컸죠. 그다음에 서민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축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서민들에게서 지금 뭐 일부분의 부채를 탕감해, 그 탕감은 도덕적인 해이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서민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민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선정하고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그분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에 창구를 만들어서 소액이라도 갚도록 만들어야지요. 그 부분을 갖다 완전 탕감시켜 주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분양가 상한제 이거 굳이 민간 택지에 들고 있어야 되나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일부 항목만 좀 조정, 가산비 뭐 조정하고 이런데 저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공 위주로 지금 청약 시장도 지금 굉장히 질서가 많이 결란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등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자체가 앞으로 언제까지 행진이 지속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만일에 본인들이 원하는 물가 수준의 어떤 조절이 된다면 단기간 내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희망 뉴스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도 결국은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정책 당국의 구체적인 액션만 있더라도 시장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저를 이어서 또 뒤에서 나와서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겠는데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어수선하고 하다 보니까 좀 선동적이고 또 자극적이고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 지면들을 차지하고 있고 많이 앞서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시기일수록 굉장히 냉정한 이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도 IMF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도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가졌던 것은 뭐냐? 시장은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 위기를 참고 견디면 밤이 깊을수록 뭐죠?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위기 속에 위기가 심화되고 힘들수록 이제 바닥 혹은 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위기에서도 여러분들은 현명한 대처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